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명절이란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켜 즐기는 날로 축하할 수 있고 기념에 남는 날, 경사를 축하하는 축일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즐거워야 할 명절에 누군가는 연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일터로 나가 일하고, 누군가는 경기 침체, 경영 악화라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절의 기쁨보다 차별을 확인하는 서글픔이 더 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 선물과 상여금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강제로 재확인받습니다. 명절이라서 차별이 특별히 더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차별은 뒤틀린 우리 사회 속에서 일상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배제하는 사회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이 당연한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권리로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어제 이어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대전 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함께한 다시 들어보는 감시자들 인권 준비했습니다.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보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이라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1월 29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설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5시엔 대세남,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들어보는 감시자들 인권편 준비했습니다. 대전 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함께 인권 존중의 중요성 되새겨 보겠습니다. 모든 인권 사안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 그렇다면 이 인권 감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 걸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하는 인권 감수성이란 무엇이냐면, 인권 문제가 게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게 문어체로 설명드리면 정치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깝깝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자의 이제 감수성은 느낄 감자에 받을 숫자, 성질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감수성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권 감수성은 인권 문제에 대한 감수성,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나 사회에서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간행, 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느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성질 혹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을 쉽게 말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기준을 인권 기준으로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인권 감수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권을 단순히 이제 무엇이 인권인지를 아는 알의 영역에서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단순히 입시 공부용 암기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인권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인권 문제를 느끼고 볼 수 있는 감수성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 때 인권은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인권 기준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식의 수준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뭐 않다고 여기는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격인 분들이 좀
어처구니 없는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많이 좀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 아는 것과 느끼고 실천하는 것들의 괴리인데 이것이 곧 인권 가문성이 낮거나 부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문제에 대해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이 성소수자를 향해 기저귀 찬 게이라고 한다든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의원과 다른 위원을 향해 시끄러워 죽겠네, 부르장머리가 없네, 아주 천박한 저돌적 호위무사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언론에서는 바로 어떻게 저러한 인권 감수성을 가진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이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만 봐도 예. 인권 감수성은 이제 인권 침해의 기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인권 감수성의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생활에서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또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인권 감수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민함인데요. 주변의 불편함을 포착할 수 있는 감각의 예민성. 예. 두 번째는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즉 공감력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의심하기입니다. 예. 하나씩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 예민함은 남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나 주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감각의 예민함은 인권 감성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성희롱 발언 이런 것들 우리 예, 한국에서 예. 엄청 문제가 됐는데 예. 우리 주변에 많은 인권 침해 현장을 알리고 고발하는 일들은 이런 예민한 인권 감수성에 가진 이들의 행동에서 출발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예. 인권 감수성의 두 번째 특징은요,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인데요. 예. 아프고 힘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대입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공감입니다. 인권 사회학자 스탠리 코온이라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예. 이분의 책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에서 기존의 가해자하고 피해자로만 이루어진 인권 침해 메커니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방관자를 인권 침해의 주요 구성으로 등장시켰거든요. 이 책에서. 예. 이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방관자들도 인권 침해의 구조에서는 책임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예. 세계사적으로는 예를 하나 들면 나치의 학살에 그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던 독일 국민들의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특징으로 언급하신 의심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네. 좀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네, 예. 어떻게 의심하는 겁니까? 예, 세 번째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한 인권 감성의 특징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의감에서 볼 때 의심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예, 가져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권 감성의 영역에서 의심하기는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각종 권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뭐 나쁜 권위, 좋은 권위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어릴 때는 부모, 교사에서부터 자라서는 군대, 직장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시민은 크고 작은 권력을 지닌 권위의 대상을 숱하게 만나게 됩니다. 예. 잘못된 권위에 대한 바른 의심과 견제는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인권 지향의 사회를 만드는 빠르고도 제대로 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그냥 흘려넘길 때, 그냥 웃고 즐길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이 느끼는 왠지 모를 불편함과 불안함에 대해서 왜라고 의문을 품어보는 것. 예. 그 의문과 의심에 대해 해답을 찾는 과정이 곧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권운동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기가 무턱대고 그냥 네, 그렇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위, 예. 잘못된 권력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무엇인가 저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 또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또 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가장 예.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공부거든요. 교육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인권의 영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예. 유엔에서 인권 영역으로 인정하는 권리만 해도 70가지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 무엇이 인권인지 어떤 것이 인권 침해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인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경우 인권과는 좀 상관없는 개인 이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인권을 제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인권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이게 떼뿌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예. 더 인권 교육이 중요한데요. 인권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인권 실현의 한 부분이라 할 정도로 예. 교육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엔이 이제 인권 새로운 약속이라는 비전을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예. 여기서 인권에 대해서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다.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것 그 자체는 인권 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머릿돌이다라고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권 감수성은 느끼는 성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서강대 김영 교수라는 분이 인권 감수성을 이끌어서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여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여행,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라고 했고요. 예. 감수성이 있는 이들은 남들이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에서 자주 슬퍼하고 자주 기뻐한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잉크는 불편함에 의해서 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 불편함은 중심보다는 주변에 있을 때,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있을 때 더 쉽게 포착할 수 있고 예. 남들이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예민함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사람, 조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곧바로 인권의 침해를 떠올리는 과정이 인권 감수성의 작동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의 원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인권 선언문인데요. 세계 인권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났음을 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정에 담긴 역사적 의미부터 짚어보죠.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예. 제정을 위해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실무자들의 열띤 논의를 거쳤는데 문구 하나하나를 만드는데도 각 국가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서 제정위원회에서 무려 1,400번이 넘는 표결을 거쳤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의견이 다르면 그럼 표결합시다 해서 1,400번 한 거죠. 예. 현재도 유엔의 총회나 인권이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사항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뭐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유엔에서 이제 인권 가지고 이제 설전 벌어지는 것처럼 예. 70년 전에 인권 선언을 제정하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갈등이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1948년 그때까지만 해도 흑백 인종차별이 남아있던 미국, 또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 예. 또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약간 미온적이었던 그 당시에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을 생각하면 이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세계인권 선언이 당시 이제 유엔 가입 국가가 58개 국가였는데요. 예. 불참 2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8개 국가만 반대가 아니고 기권을 하고 예. 나머지 국가가 모두 찬성한 가운데 제정된 것은 어쩌면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0개의 세계인권 선언 조항은 크게 기본권,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 문화적, 사회적 권리 등으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 28조, 29조, 39조는 체제, 의무와 한계, 해석, 악용 금지 조항으로 나름의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1,400번이 넘는 표결을 거쳤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어려움이 어땠을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엔은 왜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인권 선언을 제정하려고 했던 겁니까? 예, 세계 인권 선언을 제정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제정의 가장 큰 이유이자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되었으니까 예.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직후부터 준비를 했단 말이네요. 유엔이 194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유엔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준비를 한 예.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은 사망자 수가 무려 5천만 명 이상인데 예. 어떤 통계에서는 후유증 뭐 이런 것 같이 한 7천만 명까지 잡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명으로 잡아도 우리나라 인구 전체 규모의 사람 목숨이 단 6년간의 전쟁 동안 사라진 인류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참사였죠. 예. 더구나 2차 세계대전은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사망한 군인 수보다 민간인 수가 훨씬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만 해도 군인이 훨씬 많았거든요. 예. 2차 세계대전은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약 60%가 사망자가 민간인이었다고 합니다. 예. 홀로코스트 학살이라든지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로 사망한 절대 다수가 민간인이었고요. 상대국 주요 도시에 대한 무차별 폭격, 뭐 영국 폭격했고 독일 폭격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오폭, 학살, 기아 등으로 정말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간 겁니다. 또 전쟁의 원인이었던 파시즘과 나치즘은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면서 양심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고 교육과 문화적 자유도 억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이러한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인류가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 집단 안보 체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인류의 인권 보장이 평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가치 체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로서는 유엔이 만들어진 거죠. 예. 지금 사실 장설된 유엔이라면 이 가치 체계는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인권 선언이 되겠습니다. 예. 실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주권국의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타국이 간섭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옆 나라에서 국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른 나라에서 뭐 참견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우리나라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유엔 창설 이후에는 세계 인권 선언까지 제정된 이후에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
와,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뭐 반성 대책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졌고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 대한 또 난폭함, 잔인함도 느낄 수 있지만 또 희망도 보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세계 인권 선언에 앞서 한계도 언급해 주셨어요. 네. 어떤 측면에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시대적 한계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조의 차별금지 조항의 경우 차별금지 사유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의 높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막 나열하니까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되게 촘촘해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보이는데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지금 76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이게 보면 지금 장애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네요. 사실 차별 사유 중에서 장애를 뺐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건데 예, 물론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여전히 존재하던 흑인 차별, 여성 차별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성, 종교와 같은 굵직한 차별 사유를 금지한 조항의 성과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가 19가지인 거에 비하면 지금 뭐 13가지 정도 되는 이 조항은 아주 적은 당시의 시대적 한계라고 이해하고 이해하는데요. 근데 뭐 이 조항을 문구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선언이라는 한계입니다. 세계인권 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이라서 국제법이나 조약과 같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인권 선언을 제정을 주도한 제정위원회 위원장 엘리너 루스벨트는 애초에 국제인권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제 상황에서 개별 국가에게 국제인권법으로 강제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결국 선언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나중에 경제사회문화규약, 규약 A, 그리고 시민정치적 규약, 규약 B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인종차별 철폐 협약이라든지 고문 방지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과 같은 7개의 개별 협약을 제정해서 가입한 국가에는 협약을 준수할 의무, 그다음에 개별 국가 안에서 협약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마다 유엔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엔에서 요구하는 인권 수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 뭐 종교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등의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정된 지 76년, 거의 80년이 가까워 오는 이 세계 인권 선언.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용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예,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은 물론이고 각 조항은 지금 읽어봐도 76년 전에 저러한 인권 권리 항목을 구체화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복지 사회권도 촘촘히 이제 나열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항별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한계도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시대적 한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메일로 온 압축 파일 같은 걸 이제 풀어보면 압축을 풀면 그 안에 많은 세세한 파일이 이제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 역시 1948년의 원문은 압축 파일이라는 생각으로 압축 파일을 풀면 현대의 다양한 인권적 요구에 맞는 권리 항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세계인권 선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요즘 이제 환경권, 연대의 권리 또한 세계인권 선언의 시민권과 같은 조항에서 연원을 찾아낼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는 만큼 수많은 권리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동물의 권리라든지 뭐 자연환경 권리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뭐 아예 신경을 안 썼던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규약과 제도도 뒤따르고 있으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듯 인권은 완성형의 개념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 그럼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런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10월 15일 대전인권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이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 결과 이제 개소한 국가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저같이 이제 지역 시민사회의 감에도 남다른데요. 지역의 인권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업무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이제 진정 접수하고 조사 업무입니다. 국가하고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대전인권사무소에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인권 침해 진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전인권사무소가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서 인권 침해가 맞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를 한 당사자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근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권 교육을 이제 주제별 분야별로 이제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뭐 인권 체험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 교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 활동을 통해서 지역 인권 증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대전충남인권연대라는 단체가 201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2014년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대전인권사무소가요. 사실은 저희 단체 만들고 나서 대외적으로 활동한 최초의 대외 업무였는데요. 10년 전 대전인권사무소 설치되기 전에는 국가인권의 지역사무소가 전국에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너무나 적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예 없으면 아예 없든지 있으면 적어도 이제 특광역시는 다 있든지 해야 되는데 부산, 강주, 대구에만 설치되어 있던 거죠. 당시 이제 대구와 강주 사무소가 이제 관할하던 전라, 경북 지역과 비교해서 인구도 사실은 대전, 충청 지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은 인권 기준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를 비롯한 38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설치 추진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를 비롯한 각계의 대전인권사무소 설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제 유치를 위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요, 그다음 토론회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하고 간담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독특하게도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부의장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부의장이 같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 뵙고 이런 일에 하니 좀 유치를 좀 부탁드린다니까 좀 많이 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그 의서 제출 등의 활동을 펼쳤고 그리고 2013년 이렇게 활동을 해서 2014년 10월에 전국에서 4번째로 지역인권사무소가 대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2014년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보수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 더 의미가 있고요. 이후에도 강원도에 이제 원주 인권사무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제주에는 사무소가 아니고 소규모의 출장소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물꼬를 트는 계기를 대전의 유치위원회 활동이 이렇게 했다고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 인권사무소가 처음부터 지역에 골고루 배치됐던 것이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만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채롭고요. 더구나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한 2014년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색다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라든지 뭐 지자체 인권 업무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때는 조금 새로운 사무소가 생겼다는 게 좀 이채롭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됐던 이유가 부산, 강주, 대구 순서로 지역 인권 사무소가 설치된 것이 노무현 정부였거든요. 사실 이제 차례대로 만들려고 했대요, 그때는. 순차적으로 가다가 멈춘 거군요. 멈춘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 공무원들을 다 한 수십 명을 갖다가 다 이제 그 줄이면서 지역의 인권 사무소를 추가 개소를 하기가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인권 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불편을 크게 홍보하고 지역의 정치권도 지역 인권 사무소 유치에 동조하면서 대전에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활동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대전 탐방동 KT 빌딩에 이제 개소한 이래 대전과 충남, 충북 그리고 세종에서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접수된 징정 사건은 모두 6,862건에 달했습니다. 10년에 6,800건이니까 1년에 한 690여 건이 접수되는 거니까 사실은 휴일 빼고 나면 하루에 2건이 넘는 정도로 많은 인권 침해 사건이 접수된 거죠. 개설 첫해 이제 141건에서 2015년 683건으로 껑충 뛰더니 2022년에는 790건, 2023년에는 865건으로 점차 늘어난 추세입니다. 최근 이제 이들 진정 사건 중에서 31%가 교도소와 구치소의 교정시설에 접수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가장 많은 순서가 항상 교정기관입니다. 교정기관이고 뭐 2위가 뭐 정신병원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교도소 교치소가 많고요. 그리고 2위가 이제 15% 학교, 경찰이 14%,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 14%,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7% 순으로 인권 피해 진정이 많았습니다. 개소 당시하고 비교하면 교정시설의 진정은 뭐 1, 2위를 다투는 건 변함이 없고요. 정신의료기관의 진정은 조금 줄어든 비율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인정된 인용 사건은 238건이었고 조사 중 해결된
함께 이제 314건, 예. 그리고 당사자 합의가 74건 등으로 총 626건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1건 정도의 권리구제가 있었던 것들을 예. 진정을 했는데 조사해 보면 이게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뭐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제법 있기는 했다는 거죠. 예. 이 밖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인권 교육, 지자체와의 인권 업무 교류 등도 꾸준히 계속해 왔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진짜 1년에 거의 700건 가까운 인권 침해 진정이 접수된다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인권 침해로 여기는 사안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권사무소가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또 개선을 권고하는지 실제 예를 들어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면 대전인권사무소는 경찰이 경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벌금의 적결 심판에 처할 때 예.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례권을 설명하지 않은 간행을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침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경범죄 정도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미란다 원칙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것도 피의자가 확인하는 서명하는 서식에 이 같은 기본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이제 청각 장애인의 렌터카 이용을 배제하는 것들 시정을 좀 권고를 했고요. 예. 소방서의 과도한 업무 부과로 인한 자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교도소 수용자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제를 활성화한다든지 해서 인권 변화를 이끌었다고 대전인권사무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권고를 받은 기관에서 거부를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예. 명령을 해서 벌금을 내리고 뭐 징역을 하는 거하고 다르게 권고거든요. 권고는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언론에 이게 나가게 되면 기관에서 약간의 이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는 편인데 또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강제 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대전인권사무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직원을 주의 조치하도록 출입국 관리사무장에 권고를 했는데요.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그냥 직무교육으로 대체한 경우가 이게 해당이 됩니다. 예.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어떤 기대 또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고 했지만 한 해 700건에 가까운 진정건을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제대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대전인권사무소라서 대전만 가다라는 게 아니고 충남과 충북, 세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마찬가지로 대구도 대구 경북을 다 포함하고 있고 부산은 부산 사무소가요. 울산, 경남 다 포함하고 있어요. 부울경을 다 하는군요. 800만입니다 인구가. 그래서 사실은 지역 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너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강력자치시도에는 지역 인권사무소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인권사무소 같은 이제 지역 사무소는 조사 업무 외에 시민사회와 원활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5시 현대세남 여러분은 지금 다시 들어보는 감시자들 인권편을 듣고 계십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서울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5시 현대세남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들어보는 감시자들 인권 준비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인권 이슈도 있지만 학생 인권과 관련된 이슈도 많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아직도 두발 규정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의 정말 오래된 주제가 뭐 두발 북장, 강제 자율학습입니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자율화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의 D고등학교에 대해서 두발 기준과 생활 규정을 인권 기준으로 개선하라고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해당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청소년 단체와 지역 인권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학생 A 씨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D고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경사지게 깎아야 하고 윗머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해괴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또 자신의 학교가 작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머리가 길다고 매긴 벌점만 무려 1215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 걸릴 때마다 3점씩이거든요. 예. 두발 규정 위반으로 벌점 20점 이상이 쌓이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내리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또 이제 A 학생은 야자, 방과 후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제에 대해서도 야간 자율학습 신청서를 형식적으로 받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담임 교사가 반려를 하고 따로 불려가서 거의 혼나다시피 상담을 하고 소위 찍히는 문제 때문에 신청서에 반강제로 사인을 했다. 그날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다며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모습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또 학생이 아예 해당 학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일주일간 압수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육부 고시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뭐 SNS가 발달하면서 이런 학생들의 규정, 개정 요구도 아주 강력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 상태가 유지가 된 겁니까? 이게 사실 D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문제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는 사건도 하나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그러니까 한 5, 6년 전이죠. 5년 전에 그때는 청와대 민원이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20만 건 이상 되면 뭐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시절에 D고등학교 학생이 직접 청와대 민원 접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학교 두발 규정이 앞서 설명대로 너무 지나치다며 민원 접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그러지 하고 제가 선배 아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한번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로 군인 같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그냥 좀 단정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짧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다 막 길게 다니고 염색까지도 다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좀 짧다고 해도 그냥 좀 단정한 정도지 군인 같다는 느낌은 전혀 이제 들지 않는데. 이른바 이제 옛날 스포츠 머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생활 규정을 위해 대전 D고 학생들이 학생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고 상담도 하고 인권위에 진정도 넣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D고등학교는 학생생활 규정을 위해 투표에서 학생의 3분의 2 수준인 66.33%가 규정 개정에 찬성했음에도 이를 학교 측이 자초를 시켰거든요. 사실 이게 절반 이상이 이거 규정 문제 있다고 학생들이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초가 됐을까? 왜냐하면 교직원도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교직원은 그 투표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학생 자치가 무색해지는 어이없는 투표 방식인 거죠.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할 때 교사에게 10배의 가중치를 두는 학교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거면 뭐 교사 뜻대로 하지 뭐하러 투표를 하는지 참 할 말이 없는 게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이런 학교라면 학생 인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수차례 학생과 또 학부모들이 저희 인권단체에 진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D고등학교는 학생생활 규정에 대해서 개선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려면 이래서 거부한다는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학생들이 두발 규제를 용인하고 입학했다. 그리고 염색과 펌을 허용하면 학업 성취도가 저하한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염색을 허용하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결과적으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이게 교육적인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D고교는 소속 교사 가운데 진로 진학 최우수 교사, 학년 및 학급 경영 최우수 교사, 학습 지도 및 생활 지도 우수 교사 등 7명의 교사를 선발해서 매년 대능 선생님상을 수여하고 모두 한 1,000만 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시상은 이제 동문의 후원으로 시작되었고 선생님을 보상하는 것도 그리 어색한 것은 아니라서 이상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3학년 담임 선생님 가운데 한 명을 뽑는 진로 진학 지도 최우수 교상 대상자의 선정 기준인데요. 서울대는 금,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는 은, 그다음에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는 동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금은동이 그 금은동이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올림픽 종합 순위 결정 방법으로 포상 대사 교사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동메달, 은메달이 많아도 서울대가 많으면 1위가 되는 겁니다. 서울대 한 명 보내는 게 다른 학교 보내는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군요. 그래서 기록한 교사에게 160만 원의 포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D고의 이러한 서울대 진학 중심의 교사 포상 제도는 공립학교에서 마치 입시 전문학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라서 아주 씁쓸한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D고교
어떤 대책을 뭐 내놓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사실은 뭐 D고등학교가 인권위 개선 권고를 거부하자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예. 인권위에 다시 해당 사안을 재진정했습니다. 마침 안창호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이요? 위원장이 예. 해당 D고교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주시할 거고요. 예. 대전에서 학생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사회는 대전교육청의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해결책 수립을 촉구해 왔는데 이번 D고교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한 번 더 살펴봐달라는 권고 정도만 했고 이것도 사실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만 내놔서 예. 사실상 학생인권 정책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전 D고 재학생은 예. 입학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당했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학교는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면서 예. 학생을 단지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 과거의 전통과 명예에만 사로잡혀 있는 학교를 과연 명문이라 부를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학교 측에 진정성 있는 학생인권 대책을 촉구합니다. 예. 자, 오늘 대전의 한 고등학교의 인권 침해 학생 생활 규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 인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가 있지요.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학교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역사는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당시 김상곤 후보가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 이후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이듬해인 2010년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예. 이후에 2011년 강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예. 이후에도 이제 경남각, 충북, 강원도 등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주민 발의, 교육감 발의, 의원 발의를 준비했는데 그때마다 의회의 반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고요. 예. 대전광역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2016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병철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학생인권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예. 상임위 단계에서 2번이나 보류되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이제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현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사이에 2015년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는데요. 예.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업무 협약이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후에 제가 물어보니까 대전교육청과 학생인권 관련해서 특정한 업무를 같이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업무 협약만 체결이 되고 예. 아무것도 없었군요. 오히려 인권 업무 꺼내면 예. 교육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말뿐인 협약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2013년까지 4개 강력 지자체밖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좀 답보 상태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드디어 충남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7년 만에 제정이 되었고요. 예. 이후 이제 기존 조례와는 조금 내용과 보장 기구의 형식이 다르긴 하지만 제주와 인천에서도 조례 제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현재 7개 지역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예.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인권 정진 조례의 경우 현재 모든 강력자치시도에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초에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가 2010년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네, 이후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면서 많은 지역에 제정이 돼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7개 지역밖에 제정이 되지가 않았고요. 예.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지역의 정치계, 시민사회 이런 것이 좀 많았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2010년 당시 이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 처음 제정할 당시만 해도 예. 일부 종교교회와 보수단체는 물론 지금 알만한 언론에서도 학생인권이 제정되면 교사들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다. 이런 해수가 늘어난다. 예. 학생들의 무한정의 권리를 남용하게 된다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와 기사가 넘쳐납니다. 물론 여학생에게 임신의 자유를 주는 권리다. 동성애 학생이 늘어나서 에이즈 환자도 폭증한다와 같은 조례를 혐오하는 내용의 반대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좀 변함이 없고요. 예.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요. 예. 학생인권으로 인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예. 헌법상의 기본권이죠.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예.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인데 헌법상의 기본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라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는 건데 예. 사실 이게 어떤 조사를 했다든지 리서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예. 없어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예. 상황이 이 정도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 또 제정되지 않은 비제정 지역과 차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좀 실태조사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신 겁니까? 사실 인권이란 게 개인별 이제 감수성과 상황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좀 상대적인 개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수치할 수 없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좀 유의미할 것 같아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 규칙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과 조례 제정 노력을 있었던 지역은 조례가 없거나 노력이 아예 없었던 지역보다 학생인권 보장을 명시했다든지 학생의 의결권 보장 등에 대해 있어서 상당히 보장 비율이 혁혁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은 학생 자치 활동 제한, 또 학생의 출마 승인 필요, 머리 스타일 제한, 휴대폰 일괄 수거, 상벌정제 유지 등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학생 생활 규정에 있어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더 이제 높게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대전을 제가 유의미하게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경북, 대구와 더불어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 아주 그 세 개 지역 중에 이제 하나에 속하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물론 뭐 대전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할 노력은 있긴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안타깝게도 대전시는 학생인권 보장 명시라든지 차별 금지, 학교 규정 구성 시 학생 참여, 학생 의결권 등에 있어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고요. 상벌점제 유지 비율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 학생 생활 규정에 관한 것들이고요. 또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도움을 주고 있을까? 사실은 뭐 학생인권이 오히려 더 피해를 준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3년도에서 11년간 학생 1,000명당 연간 학교 폭력 발생 건수를 조사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 유사조례 포함해서요. 학생조례가 있는 곳은 연간 5.67건.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곳은 6.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것보다 0.68건 적게 이제 나타난 거죠. 연도별로 봤을 때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것보다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11년 모두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평균 발생 건수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이가 막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지만 11년 내내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학생인권 조례의 긍정적 효과의 일관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가장 최근인 작년 2023년도 발생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이 이제 학생 폭력이 일어난 시도 세 곳 모두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곳인데 2023학년도 학생 1,000명당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이 11.71건이거든요. 가장 많은 시도는 강원도가 22건이었고 뒤이어 세종이 16.35건, 전남이 15.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 곳 모두 학생인권 조례가 없다는 것들이고요. 가장 적은 세 곳 보시면요.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된 제주와 서울이 각각 6.8건과 9.17건이었고요. 세 번째로 적은 곳은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부산인데 9.84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 제정 지역과 또 제정되지 않은 지역 간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차이가 명확히 나는 것은 당연하다 싶은데 학교 폭력 빈도수도 학생인권 조례 지역이 적다. 이것은 또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학생인권 조례 반대론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이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주면 역효과가 난다는 게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른과 청소년 아이들을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를 차지하고요. 사실 뭐 저는 미성숙한 어른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차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학생인권 보장 학교 규칙 실태조사와 학교 폭력 발생 건수 조사 결과는 우리
우리 학생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미성숙함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 행사는 다른 사람의 권리 보장 의무를 지닌다는 권리와 의무의 연결관계를 잘 체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실제로 학생인권 조례에도 교사의 학습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권리 보장 의무가 있고요. 예. 세계인권서는 29조에도 권리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예. 물론 가끔씩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일으키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과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는 공격의 허구성과 부당함을 이제 앞서 말한 자료가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폐지를 추진하는 측에서도 다시 한번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성과를 좀 객관적으로 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이렇게 좀 다양한 사회 변화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인권 조례와만 연관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또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지역과 비제정 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의 혼란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의 인권을 동시에 침해한 희대의 사건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감시자들 인권 시간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의 시각으로 분석했는데요. 계엄령은 이제 국가 비상시에 예. 국가의 안녕과 공공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 긴급권을 말하는데요. 예. 계엄령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제 이번에 한 건데요. 예.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그렇죠.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예. 요번이 참 이렇게 된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그 생생하게 좀 중계가 됐고요. 예. 사회 교과를 우리가 공부를 했던 예. 현장인데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재임 기간 동안 4차례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박정희 예. 정권 때였다고 합니다. 비록 바로 해제되긴 했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10번째라고 하고요. 예. 첫 번째는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발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예. 사회질서가 극도로 곤란할 때만 할 수 예,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 이전에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러한 상태였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 특히 계엄 사태 이후에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적인 집회 참여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수백만 의 시위 일원이 열흘 넘게 전 세계가 극찬하는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했겠냐 하는 예. 것들이죠. 이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속보를 들으시고 이게 실화인가 싶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첫 부분을 듣고는 뭔가 비현실적인 상황 같았는데 예.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을 접하고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예. 비상계엄은 앞서 말씀대로 인권의 기준에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반인권 상황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기본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비상계엄 포고령인데요. 포고령, 예. 세계인권서는 30개 조항은 뭐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예. 계엄사령부 포고령 첫 번째 내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입니다. 예. 이것은 세계인권 20조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21조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 내용은 헌법 77조에서도 아무리 계엄상이라고 해도 일부 기본권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기 예, 때문에 포고령을 선포한 순간 계엄이 미수가 아니고 뭐 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기수범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견해고요. 아. 계엄 포고령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인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금지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예. 세계인권 18조 양심의 자유, 19조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와 다섯 번째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료인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 유명한 문구 처단한다 하거든요. 예. 의료인이 갑자기 들어갔어요. 예, 이거는 23조 노동상권보장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고요. 예. 가장 문제가 되는 포고령 마지막 내용은 공포 그 자체인데요. 예.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개헌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개헌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조항은 박정희 정부 때 이 조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초를 겪고 예, 대표적인 예. 개헌 내용이고요. 이 내용 역시 세계인권선언 구조, 어느 누구도 정당한 근거 없이 함부로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해외로 추방하지 않는다를 완전히 어기고 있고 11조의 무죄 추정 원칙, 공개된 재판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또한 무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얼토당치도 않은 비상계엄 선포를 자행한 무리들이 세계인권 선언을 읽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내용들은 세계인권 선언뿐만이 아니고 헌법에도 있는 내용들이라서 예. 부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하나하나 뜯어서 세계인권선언 또 헌법의 기준으로 분석을 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인권 침해 세트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헌법만 제대로 좀 알고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 중요성이 더 커져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인권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지거나 예. 공공기관의 이러한 그 교육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육군 사관학교가 생도들의 유일한 계엄 관련 교육으로 여겨졌던 예.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올해부터 폐지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아, 군은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 이후 생도들에게 이 과목을 개설해 교육해 왔지만 예. 전임 정부가 개설한 강의라는 이유로 2024년 교육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물론 뭐 생도들의 교육 과정하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명령을 당지 명령이라는 이유로 따르거나 적극적으로 모의했던 장군들이 그 국회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다 철저한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인권과 헌법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 12.3 계엄 사태였는데 근데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시민들 계엄군을 또 막아섰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에서 8년 만에 다시 시민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는데요. 예. 특히 이번에는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정말 예. 많았는데요. 그동안 학교에서 시행됐던 민주주의 교육의 질과 양이 저와 같은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나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난 극복이 치밀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말은 또 긍지와 함께 왠지 모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19 혁명, 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과 같이 현대사의 민주주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동력이 있었기도 했지만 예. 이후에 이제 근본적인 사회개혁과 같은 발전은 미비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되돌이표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결별하는 정치와 사회, 문화적 개혁과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권의 기준으로 살펴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 설 특집으로 보내드린 5시 현대사남, 오늘은 다시 들어보는 감시자들 인권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친환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다시 들어보는 환경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다이나믹 듀오와 거미의 Take Car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